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일부에서는 특등 공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재호 전 특임장관님을 모시고 병보석 중인 MB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장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은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 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제적된 것을 시발로 해서 반독재 투쟁에 뛰어들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무려 5번이나 구속돼서 10년이 넘게 감옥 생활을 할 정도로 청통 제야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해온 분입니다. 그 후 1990년 김문수, 장기표 씨 등과 진보정당 민중당을 창당해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1994년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변신해서 1994년 YS 건의로 김영삼 전 대통령 건의로 민자당에 입당한 뒤 서울 은평구 을에서 을지역구에서 15대에서 19대까지 내리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 총무, 지금은 원내 대표라고 합니다만 당시는 원내 총무라고 했습니다. 원내 총무를 2번이나 역임을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 이명박 정권 탄생의 주역을 맡아서 제2대 국민권익위원장 특임장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한국당 상임고문과 함께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운동연합 대표를 맡아서 보해체 저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장관님도 이재호 TV 와이러니, 이재호의 와이러니라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님, 하도 다양하고 험난한 인생 경력,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소개하는 데만도 간추려서 했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먼저 제 고영신 TV 시청자들 위해서 잠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고영신 TV를 가끔 보는데요. 우리 고영신 TV의 고영신 대표님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해서 한번 들으면 그걸 끝까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과찬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가 많습니다. 많고 저도 여기저기 나와달라 그래서 나가보고 그러는데 고영신 TV가 제일 정통인 것 같아요. 제일 정확하고 이거 풀리지 않고, 그래서 고영신 TV를 좀 잘 애청해 주시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잘 알 것 같아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호 장관님이 저를 아주 붕 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이재호 장관님도 청통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요즘 주사파 운동권하고는 좀 결이 다르십니다만은 저도 청통 언론인 출신입니다. 좋고요.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님, 지금 정치인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이렇게 대표로 변신했다고 할까요? 예. 4대강 범국민연합 대표를 맡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환경단체 또 문재인 정부가 현지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호 해체를 그렇게 길을 쓰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저도 그게 참 답답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답답한 데는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리라고 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4대강의 보가 16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6개 있죠. 16개 보의 어느 한 보라도 주민들이 뭐 우리 보는 해체도 좋다. 예.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뭐 좀 생각해 보겠는데 16개 보 주민들이 전부 다 전원 예. 다 해체하면 좋겠다 하고 반대하는데 굳이 이걸 해체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할 뿐더러 해체해갖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4대강 보를 두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쁜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4대강 예, 보가 예. 있어갖고 예. 4대강이 강물이 저렇게 흘러갖고 그런데 저걸 굳이 해체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4대강 보를 그대로 두고는 4대강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냥 두고는 이명박 정권의 업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갖는 그런 보수적 가치, 소위 치수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안정적 발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이명박 때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한 그 업적, 또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4대강을 만들어 놓은 그 업적, 그걸 지우려면 4대강 포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난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정관님 말씀대로라면은 예.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지금 16개 있는 게 다 유용성이 있는데 예. 정치적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명박 보기 싫으니까 이명박 정권 때 만들었으니까 예. 이걸 해체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는 뭐 수질 개선 효과라든가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홍수 예방 효과 또 뭐 생물 다양성 뭐 이런 뭐랄까요 감소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허구라는 것이죠. 다 뻥이죠. 애들 말로 다 뻥인데 가장 비근한 예로 4대강 16개 보주에 금강의 보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영산강의 보가 2개가 예, 있습니다. 예. 한강의 보가 3개가 있고 낙동강의 보가 8개 있는데 이 16개 보 중에 제일 약한 것이 세종보입니다. 네, 네.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상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걸 예.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세종보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충남 사람들이 아니 세종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세종보를 이제 지금의 보로 만들어 놨는데 16개 보 해체하자 그럴 때 처음에 세종보 사람들이 반대가 제일 약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세종보는 뭐 그냥 주민들이 그러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실제로 16개 보를 돌아보는데 세종보를 갖드렸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민들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종보에 강물 흐르는 거 보고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저게 바짝 말라서 건천이 돼버리면 우리가 퇴직해서 노후를 즐기려고 왔는데 저 바짝 마른 강 보려고 네. 누가 여기 아파트 비싼 돈 주고 왔겠냐. 저 보 해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가 강물만 흐르는 게 가치가 아니라 보 주변에 네. 부차적인 가치가 더 크다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근데 그 세종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예, 예. 몰란 거예요. 예. 그리고 보 해체하는 거 이랬는데 아니 보를 수문을 열어 풀고 물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세종보 사람들이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니까 세종시장이고 환경단체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보 해체한다 그러다가 주민들이요 전체형 네, 들고 일어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지지도가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 그 세종시장 보혜체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 요새 여러 장관들 오찬원은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도 그랬대요. 그 새 정부 해체는 해체에 따른 편익과 예. 그 손실 이런 것이 지금은 팽팽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라. 예. 사실상 유보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는 예. 생각을 깊이 못한 거예요. 예. 문 대통령이 아주 보혜체를 하니까 그냥 뒀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도 가발 쓸 거랍니다, 세종보에. 이것도 완전히 옛날 개천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보혜체 제동을 이제 걸고 나왔죠. 우리 이 장관 하면은 4대강 전도사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보호 해체 문제도 뭐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실은 이 4대강 사업 예. 이 부분도 엄청난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예. 감사반도 예.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3번인가 4번을 했고. 재판만 3번 했죠. 예. 그런데 이 감사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뭐 찬반 논란도 뭐 격렬했고 예.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특혜가 많이 있었다. 예. 뭐 돈 좀 챙겼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4대강 사업 어떻게 평가합니까? 4대강 사업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그걸 그 한반도 대운하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운하를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못했잖아요. 네, 반대가 워낙 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못했죠. 이미 준비는 다 있었잖아요. 할 때 그때 짠 게 약 4대강을 하면서 들어간 돈이 실제 4대강에 정비하는 돈은 약 15조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15조. 예, 15조. 그 다음에 이제 4대강을 하면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볼을 만들고 하는 건 물을 저장해줘야 예, 돼요. 예, 예. 물 저장 탱크니까. 예. 그다음 저수지, 댐, 뭐 이런 데 뚝을 이제 높여야 되잖아요. 물 예, 보관하려면 예, 많이. 예. 그거 하는데 한 2조 8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2조 9천억. 2조 9천억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수 종말 처리장을 128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 2조 9천억이, 3조 9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2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22조 4천억 정도가, 22조 이제 정도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토목공사를 현재 계실 때 원체 많이 해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업체들이 인건비하고 뭐 수고비하고 정도가 남을 정도지 이 돈이. 그러니까 뒷돈을 챙겨서 뭐 누구 할 돈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예. 그러니까 4대강 끝나고 나서 4대강 뒷조사를 박근혜 정권이 4년 내내 했죠. 그때 했던 장차관들, 박근혜 정권도 조사 다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4대강을 통해서 장차관이나 뭐 관료들이 돈을 들어 먹었다 하는 거는 단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예, 예. 그게 나왔으면 이명박 대통령 구속했는데 그거 그렇죠. 쉬우죠. 당연히 들어갔겠죠. 아무리 돼서 4대강을 통해서는 비리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가 22조 2천억 정도,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뭐 돈 뜯어먹고 할 떡고물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대강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4년, 문재인 정권 2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그런도 제일 먼저 4대강부터 뒤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결국은 못 잡았잖아요. 하긴 뭐 이재호 장관께서도 4대강이든 뭐든 MB 정권 때 최고 실세를 했으니까 혹시 뒷돈을 챙겼더라면 벌써 또 이제 5번째 아니라 6번째 감방이 가겠죠. 예, 그렇죠. 뭐 어차피 MB 정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장관님은 MB 정권의 자타가 인정하는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습니까? 나도 뭐 돈 먹은 게 있어 해서 우리 동네 마을금고까지 다 주셨으니까요. 예. 그나저나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보석으로 이렇게 나와 예. 계시는데 근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좀 만나 뵈었습니까? 병보석 조건이 거의 연금 수준이라요. 네, 그렇죠. 예.
면회나 전화가 일치 안 돼도 저도 뭐 집에 가보거나 전화 통화 일치 못했습니다. 아, 전화도 못 옵니까? 예. 아, 그래. 재판장에 나오면 이제 보고 일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는 뭐 매일 면회하고 사람들 여러 사람들 예, 예. 보고 또 일당하게 운동도 하고 뭐 그러지만 여는 갇힌 생활이니까 문 밖을 못 나오니까 네. 오히려 건강이 좀 지금 안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게다가 스트레스도 좀 받겠습니까? 예. 예?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부석을 했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져갖고 몸이 뭐 밖에 나와서 뭐 더 아주 더 그야말로 더 아, 그렇습니다. 예. 말로. 어쨌든 이 장관께서는 지금 MB에 대한 예. 다스 수사,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 이 수사를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결해서 예. 현 정권의 표적 수사, 예. 정치 보복 수사라는 그런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스 이걸로 잡아갈 생각을 안 했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명박을 잡아가야 때가는 표적을 세워놓고 저 원수는 갚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해놓고 제일 먼저 댓글 관계 배우로 이제 네, 그렇죠. 네, 댓글.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련이 없고. 네. 다음 국정원 특활비 관계는 또 뭐 했나? 그것도 뭐 별로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표적을 세워놓고 기획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느닷없이 다스 소유 문제를 갖고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다스라는 게 개인 가족 회사잖아요. 가족 회사, 비상장 회사인데 사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는 그는 민사소송은 될 수 있을 정정 설사 주인 문제가 있어도 예. 그게 저게 이명박 대통령 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사관은 네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건데 왜 네 거 아니라 하나? 아니, 내 거 아니라 하는데 네 거라 하는 거는 그게 세상에 무슨 법이냐 이거지. 아니, 네 거 아닌데 왜 네 거라 하냐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내 거 아니라 하는데. 그리고 네, 그 주인이 정부 따로 입장에서는 있는데. 내 거가 아니라는 는 것은 거기서 돈을 갖다 많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배임 혐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바로 거라면 그겁니다. 자기 거라면 배임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 그러는 거죠. 이제 자기 거라고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다스에 이제 비자금을 뭐 300억이나 예. 얼마 이제 썼다 이랬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건 간도인데 없고 다스 자금 횡령했냐 이게 예, 이제 예, 예. 그 재판에 올라가 있는데 그 300억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하나의 증거가 없습니다. 증명이 없습니다. 단 그 동리 전 사장인 그 증언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김 사장이지 예. 않습니까? 대통령 천하마을 예, 사람. 예. 그 사람인데 돈이 들어간 거는 그게 다 나와요. 장부가 나와요. 예. 계좌번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돈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인데 돈이 들어갔는 것이 이명박 쪽에 갔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계좌번호. 아, 그래요? 예. 예. 그러고 그 이제 다섯 사장했던 사람들이 증언이라 하는 것이 뭐 그럴 것 같다. 원체 뭐 자문도 하고 뭐 우리도 가서 보고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는 다스의 주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지. 그 물증은 없고 없습니다. 증언만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에 대한 증명력이 없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 주식이. 예, 예. 내가 주식이 뭐 몇 프로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라면 한 주도 없죠. 그러면 차명을 했다 그러면 차명한 사람들에 대한 주식 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돈 안 벌 때는 배당이 없다. 돈 벌 때는 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하나도 없고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팔성 예. 우리금융지주 회장 또 김소남 전 예. 의원 그리고 삼성 소송비 대납 예. 이런 문제들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도 그건 MB가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신증들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거든. 그런 게 재판. 뭐 저희들이 물증을 가서 보고 뭐 쓰는 그렇습니다. 것은 없지만 다들 뭐 다 쓰는 뭐 예, 이렇게 예. 좀 정치적인 예.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팔성 씨 같은 경우는 MB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 예. 안 갖다 준 것을 갖다 줬다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가깝지만은 그런 개인 사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재판을 해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2심 재판을 해보니까 1심 재판은 뭐 거의 사실상 엉터리 재판이었으니까 검찰 공소장대로 두드려버린 예. 거니까 2심 재판을 해보니까 삼성 그 뇌물 사건 있잖아요. 예. 삼성이 미국에 있는 에이컨 컴프라는 예, 회사에 해외 법률 자문료를 2007년부터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했는데 네. 그는 삼성에서 에이컨 컴프라는 회사에 돈을 준 거고 그럼 에이컨 컴프가 MB 측에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에이컨 컴프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슨 차명 계좌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 에이컨 컴프가 미국의 10대 로펌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큰 로펌이 로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컨 컴프로부터 MB에게 돈을 줬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아니 그 법률사무소에 예. MB가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스를 변호를 해주는데 그 다스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김석환 변호사라는 게 중간에 서 있는데 이 김석환 변호사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네, 봐주면 이제 변호로 뭐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석환인데 변호가 들어간 거 없고 이 김석환 변호사가 MB 측에 돈을 줬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응? 돈이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법조에서는 법률 자문도 뇌물이다. 지금 이렇게 공소장을 3번 바꿨습니다. 이문 예. 성립 안 되니까. 법률 자문도 그 뇌물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법률을 자문을 했는데 뭐 때문에 법률 자문을 했냐? 무슨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사면 대가로 네.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조에서 밝혀진 게 삼성이 애견 건프에 다수 소송비 대납으로 돈을 줄 때는 이건희 회장 기소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재판에 아무 관련도 없을 때예요. 근데 재판에 아무 관련도 없는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그때 사면해달라고 돈을 줬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 이제 이후 이 얘기라는 거죠. 이건희 회장 거는. 이건희 회장 그 이후의 거죠. 예. 이건희 회장 거는 삼성이 애견컴프에 돈 줄 때는 그때는 이건희 회장 구속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건도 기소도 안 됐다니까요. 그때 무슨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돈을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줬다는 게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성립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가 검찰 보고 아이고 뇌물이 MB 측에 돈이 갔다는 무슨 증거가 없는데 없다. 그 물증이 증거가 없다. 없었냐. 그러니까 공소장을 제3자 뇌물로 바꾸라. 그래서 판사가 고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3자 뇌물로 또 바꾼 거예요. 근데 제3자 뇌물로 바꿔 해보니까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이것저것도.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그 법률 서비스도 뇌물이니까 다시 공소장을 또 바꾸셔. 이 공소장을 3번이나 바꿨다니까요. 이빨서의 건은 재판, 2심 재판에서 증인을 내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MB 측 누구인데 줬냐?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사택에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면 좀 잘 봐달라 그러고 예, 예. 그 집에 가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대통령도 안 계셔서 거기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전해주고 예, 예. 왔다. 예, 그러면 MB인데 가서 대통령 되면 잘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냐? 그런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뇌물이라는 게. 대통령, 민간인인데 무슨 뇌물이 성립이 됩니까? 앞으로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직접 MB 측에 준 것도 아니고 집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장관님 말씀대로 MB에 대한 그 수사는 뭐 증인은 있어가지고 증언은 있는데 결정적인 물증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증언을 뒷받침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거죠. 김소남이 그것도
김백준이가 증언을 했는데 김백준이가 대통령인데 김소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그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없고 그 돈은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김백준 씨를 증인을 8번을 소환해 8번 다 안 나와버렸잖아요. 안 나오니까 재판장, 2심 재판장이 아무리 재판장이지만 자기가 불러서 8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과태료 500만 원에 감치 7일 온갖 조치를 다 했는데도 안 나와버리니까 재판장이 검사인데 김백준 씨 그 조서 내용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겠다. 딱 그런 선언을 내버린 거예요. 그거는 김백준 씨 공소 내용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MB 수사와 재판은 결국은 이제 정치 보복적인 완전 정치 보복이죠. 그런 수사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재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판을 그냥 누구인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1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현장을 현재 끝까지 참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 판사 퇴장할 때까지 다 앉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사나 재판이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뭐를 놓고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기보다는 정치적 결론으로 내릴 그렇죠. 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예상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MB를 한정없이 뭐 감옥에 두지는 않을 것이고 재판의 결과 네. 어떻게 예상하나요? 뭐 재판의 결과는 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보면 이거는 100% 무죄입니다. 100% 무죄인데 정치적으로 잡아놓은 사건이라 무죄를 내면 정권이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완전히 쌍대줄 잡아놓었다가 아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근데 뭐 요즘 재판부도 뭐 사법부도 김명수 사법부가 특히 뭐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심 재판의 첫 번째 2심 판사는 그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이제 네. 그 이제 막 기술 뛰어넘어서 이제 이제 승진을 시키고 이제 재판장 예.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5번인가 재판할 때 들어보면 재판장이 검찰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기가 막힌다는 식이에요. 이걸 공소장이라고 낸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죄인데 나 지금 뭐 보석으로 이제 풀어내놨잖아요. 네. 내놨는데 글쎄 뭐 정치 재판 하겠죠. 정치 재판 하는데 뭐 법률적으로 하면 100% 무죄지만은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든 무죄가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잡아넣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는데 예, 그래요. 자기네들이 무죄가 뻔한 걸 정치적으로 유죄를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잡아넣겠습니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MB 문제는 그런 정도로 예.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심각한 민심 위반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에 그런 뭐 고공 예. 지지율에 비해서는 지금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이념에 너무 성급해갖고 예.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하려면 첫 번째는 현재 체제를 이대로 가면 언제 보수가 뒤엎을지 모르니까 문제는 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예. 체제 변화를 하려면 이념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이념 공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국민의 정서하고 너무 앞서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해방 70년도 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틀 속에서 살아서 나라를 이까지 그렇죠. 부강시켰잖아요. 예. 세계 10대 경제 대국까지 끌어올렸잖아요, 나라를.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체질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근데 이걸 우리 정체성이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미 우리 그 체화되어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건 바꿀 수가 예. 없죠.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해체하고 때려 부수려고 각종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정책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다. 거기다 뭐 주 52시간이다. 최저임금이다. 하는 걸 때려 매기다 보니까 그게 경제 바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못 모르고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닷없이 완전 그걸 탈원전 해버린다 하니까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대통령 외국에 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고 기술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돌아가고는 원전을 해체해버리고 탈원전 해버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저건 아니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4대강 보를 해체한다 하니 이것도 기껏 돈들을 만들어 놓은 걸 왜 해체하냐.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서면을 받잖아요. 보해체 저지. 그러면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서면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서 서명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서명하면서 다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미친 짓 하네, 무슨 미친 짓 하니,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정서가 안 맞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남북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끌고 가잖아요. 남북 문제는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는 분단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가면서 국민들의 정서, 대부분의 국민이 그래, 그건 참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관계없이 남북 문제를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2년 만에 바닥이 나버렸잖아요. 북한은 오히려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죠. 쏘아대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 하고 뭐 식량 준다 하니까 시시껄렁한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북한 아예 이쪽을 상대를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쪽만 북한에 매달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북한에 매달리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경제가 바닥인데다가 문제는 실업률이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라 하는 게 정부 예산 풀어갖고 하는 공공 일자리지 않습니까? 단기 알바로는 뭐 그건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65세 이상의 어른들의 단기 저임금 그런 일자리 이것만 내는지 제대로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일자리는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가 봐. 이 집 이거 아닌가 봐요. 뭐 좀 한줄할 때만 이게 세상에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되는 게 없잖아요. 게다가 고 선생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퍽하면 외국 나가잖아요. 퍽하면 외국. 그것도 외국도 뭐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꼭 부부 동반해서 뭐 퍽하면 외국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국내에 뭐 바쁜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나가버리니까 지금 추경이 급하다 그러면서 총리와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또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만나갖고, 지금 실제 추경이 이렇게 급합니다. 뭐 실업잘도 있고, 뭐가 있고, 이러니까, 이건 진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5명 회담해보자. 안 된다 하니까 휙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보고 대통령이 이제 정을 주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뭐 40 몇 프로 가는 건데, 그건 다 뻥이고, 애들 말대로 구라고. 그 길거리 어느 인터넷 보니 길거리에 지지도가 붙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찬성과 반대 별 붙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보니까 반대 별을 붙인 게 160 몇 개 붙였고 찬성 별 붙인 게 60개 붙였더라고. 근데 무슨 그게 40 몇 프로가 되는 건 뻔이지.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2년 지났다.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듣습니다. 3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기 국면인데 이런 상태가 3년이 더 간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또 대외관계나 뭐 이런 걸 바꾸고 정말 국민들이 눈으로 자기네들 권력을 보고 이거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나갔다. 다시 유턴하자 해서 하지 않으면 이대로 3년 가면요. 3년 동안에 뭐 정권이야 유지는 하겠죠. 뭐 선거로 뽑은 거니까 탄핵 안 당하면야 뭐 유지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3년 후에 다음 정권은 망하는 거지. GDP 대비 외채 비율을
45%까지 올리라 하니까, 아니, 자기가 야당 대표할 때는 지난 정권이 GDP 비율 40% 가까이 간다고 큰 난리 쳐놓고서 자기는 그걸 뭐 근거가 어딨냐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뭐 세금 걷어갖고 그러니까 돈 걷어갖고 돈 쓰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뭘 생산적으로 뭘 만드는 것도 없고, 뭐 찬성이든 반대이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재정을 확장해야 되고 소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도 예를 들어서 4대강을 해체할 게 아니고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 하천 이게 지난번에 하도 정말 처리 잘 다 못 만들었는데 지천 하천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정비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물을 깨끗한 물로 강으로 흘러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천 하천 세강 이런 거죠. 정비하자. 여기에 한 20조 정도를 넣으면 이게 전국으로 돈이 가고 건설 경기와 토목 경기가 살잖아요. 전국으로. 그럼 여기에만 20, 30조 때려 붓고 그야말로 신뉴딜 정책을 해갖고 나라의 일자리와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이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게 없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람들 정책을 무슨 변호할 거래, 변호할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이념 프레임, 무슨 맨날, 그 무슨 뭐 맨날 독재자 후회나 가고 뭐, 벨기에 어떡하 가고 뭐, 네더비 현주일에 가서 김은보이 칭찬해서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잡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대로 3년 가면 나라는 쪽박 찬다. 쪽박. 쪽박 찬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 하나는 뭐 늘 정치를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저도 뭐 11대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죠. 그러셨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정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당에서는 뭐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얻느니 또 뭐 20년 집권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 이렇게 된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당요. 과거 MB 때도 그랬던가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요. MB 때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이게 장기 집권할 생각만 해갖고 국회는 안중이 없고 야당 이걸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고 그러니까 또 여당 아량도 없고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일을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보면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일할 때도 싸우고 안 할 때도 싸우고 이 사람들은 뭐 내용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입만 갖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저 국회라고 볼 수도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든 야든. 그래서 지금 야당도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체제 어떻게 보세요?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뭐 벌써 자기 대선 주자, 뭐 대세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야당 대세론이 먼저 나오면 망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대세론 돼갖고 당선된 일이 없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찬 그렇죠. 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황 대표는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뭐랄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뭐 서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그 야무지고 단단하고 또 아주 그 뭐 정치적 은사 안 쓰고 그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야당 대표라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대여 투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력과 대여 투쟁력을 다 겸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력이 없다 하는 건 바로 지금 여당이 대여 협상이나 현장에서
밖에만 돌지 거의 국회를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야당 대표의 능력이 하나거든요. 예, 그렇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여당이 볼 때도 저 말은 맞다.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 이것도 지도력이거든요. 근데 그 지도력을 과연 겸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당에 설득되지 않으면 엎어야 되잖아요. 예. 엎어되려면 야당을 착 끌어안고 소위 친야 진영을 하나로 묶어서 엎을 수 있는 그런 개혁 투쟁력이 있느냐, 그런 점에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계시는군요. 하고 있는죠. 저도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은 얌전하고 무리하지 않지. 황교안 대표가 우리 이재호 장관이 5번째 감옥에 가실 때, 구속될 때 공안검사, 담당 공안검사에 따른 그런 인연이. 제가 구속된 그 부의 관검사들이었죠. 근데 뭐 황교안 대표로서도 정치적 경험이 일체는 하지만 이 패스트 트랙법으로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여 놓으니까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돌파력입니다. 야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돌파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야당 대표거든요. 꽉 막혔을 때 여당 저거 진짜 꽉 막혔다. 여당 저거 안 되겠다. 네. 이랬을 때 돌파력이 그게 야당 대표의 돌파력이거든요. 옛날에 YS나 DJ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돌파해냈죠.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안무를 할 때 이들이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이때는 명분만 갖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돌파력이고, 여당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돌파력이고, 이번에 3당 대표 만나고 1대1로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만나고 1대1로 만나자. 나는 둘 다 똑같다고 봐요. 대통령도 한심하고, 아니 5당 대표 만나나 3당 대표 만나나 어차피 만나고 난 다음에 1대1로 만나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 그 뭐 5당 대표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도 아니 5당 대표 만나나 3당 대표 만나나 만나고 난 다음에 1대1로 만난 다음에 예. 근데 그걸 굳이 3당 대표 그러니까 형식상 애들 장난 같아요. 원내 교섭단체 고집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이런 게 바로 돌파력입니다. 맡길 때 좋습니다. 5당 대표 오케이 합시다. 하고 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5당 대표 만났을 때 자기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따로 만날 거니까. 네. 들만 보고, 또 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만 보고, 듣는 것도 그게,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고 만나서 세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5당 만나냐, 3당 만나냐 갖고 파토가 났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을 한심하다 그러면 막말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막말 아니겠지.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고, 황교안 대표도 내가 볼 때는 지도력이 전자 그래 갖고 이게 돌파력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정계 개편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또 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또 야권 통합이라는 게 네. 뭐 그것이 연대로 할지 뭐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엊그제 뭐 애국당으로 갈 듯이 또 이런 발언도 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계 개편 가능성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야권의 정계 개편은 이제 대통합이잖아요. 예, 그렇죠. 보수 우파의 대통합인데, 대통합을 하려면 제일 첫째 조건이 제일 큰 당, 의석이 많은 한국당의 변화입니다. 예. 한국당이 현재 이 구조를 갖고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통합하려고 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는 모르지만은 세력과 세력이 좋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자. 내 개인의 기득권, 내가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난 정치 안 해도 좋으니까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하려면 한국당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네. 근데 지금 한국당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던
박근혜 정권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당에 다 또아리 틀고 앉아갖고 거기에 바른 미래당에 들어오겠습니까? 민주평화당에 들어오겠습니까? 밖에 있는 양심적인 보수 세력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역사에 심판받은 거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 정당이 미래가 있고 저 정당이 정권을 맡아서 나라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뭉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당 뭐 그 누가 그걸로 합치려고 그러겠습니까? 바른미래당 합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혁명적으로 변화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 자기네들을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 정권이 잘못한 거잖아요. 엉터리로 뭐 탄핵했다, 탄핵 무죄다. 그거는 그냥 태극기 부대들의 주장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당에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싸워서 앉았으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한나라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지지하는 겁니다.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외연이 넓혀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대로 갖고는 한국당이 황골탈퇴하기 전에는 외연이 넓어지지도 않고 통합되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3년 가다 마듯이 한국당도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한국당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각자 다 나선다고 봐야죠. 바른미래당도 나서고 애국당도 나서고 뭐 뿔뿔이 다 나선다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200명에서 잠당 뭐 뺏어 잡는다는 게 자기네들만 잡는 게 아니라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네 당 합해갖고 자기네들 200명에서 요새 뭐 말하는 2중대, 3중대, 4중대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그렇게 되죠. 200명에서 잡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네들이 집권을 끌고 나가겠다. 이게 더 나입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정계 원로이신 이재호 전 장관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우리 정치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